자, 첫 번째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이게 변호사 시험이다 보니까, 변호사 시험이란다. 자, 이제 변호사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험이다 보니까 변호사와 관련된 의무 규정을 처음에 이제 정리를 해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리트 기출문제를 통해서 특히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이 제가 목표로 하는 바가 크게 봤을 땐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이 프린트물 자료에는 22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22문항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걸 물어보지는 않지만 2016년 PSAT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2016년 올해 등장했었던 PSAT 문제 가운데 요 두 가지를 선거 때 각각의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 각각의 선거별로 책자형 공보물과 점자형 공보물 만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만들지 않고도 가능한가? 그러니까 책자형 공보물 같은 경우는 본문의 규정에 따랐을 때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가? 각각의 선거에서 책자형 공보물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가능성을 표현한 것이지 이게 단정으로 읽히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만약에 책자형 공보물을 만든다고 딱 가정을 했을 때 만들기로 결심했다면 그 경우 점자형 공보물은 특정한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 있어서는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다 기억나시죠? 올해 시험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주치셨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스타일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셨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진술이 단정적으로 뭐뭐 해야 한다, 뭐뭐이다 라는 형태로 100%를 말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일정한 가능성만 열어둔 그런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추리논 중에 이 법규 스타일 문제에서도 왕왕 등장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와 같은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해 나시는 훈련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조직폭력단의 일원으로 알려진 갑이 소년 K를 차에 태웠고 간 것이 목격되었고 이후 K가 실종되었습니다. K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갑은 친구 을을 변호사로 선임한 상태인데 규정에 근거한 판단으로 옳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자, 변호사 비밀 유지 의무와 관련된 총 3개의 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길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변호사나 변호사이었던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변호사를 그만둔 상태 혹은 변호인 관계, 변호인 의뢰인 관계를 그만둔 상태에도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었던 자라고 진술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변호사나 변호사이었던 자는 의뢰인이 법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알려준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게 기본. 그런데 단서 조항이 바로 붙어 있죠.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비밀 누설이 일단은 금지되지만 그 대상이 되는 여기에서는 K죠. 소년 K. K의 생명이나 신체에 있어서 중대하고 임박한 위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비밀을 누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반대 단서 조항의 구조가 우리가 피셈 문제에서 보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되어서 바로 선택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기억. 갑이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면서 K의 소재를 알려주었다면 을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줘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어떤 정보가 없는가?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을 물어야 됩니다. 첫 번째 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금방들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단선 조항에서 이 K라는 소년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누설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경찰에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인데 보기 기억에는 어떤 정보가 정확하게 딱 나와 있지가 않은 겁니까? 바로 이 소년 K가 현재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인지 심각한 위해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제3조의 단서 조항, 다만에서 이야기했었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해라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이와 같은 위해가 있다고 한다면 누설해도 되고 만약에 이와 같은 위해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누설해서는 안 될 건데
지금 보기 기억은 무엇이 없습니까? 위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찰에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단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직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남겨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은 알려줘서는 안 된다. 잘못된 선택지임을 바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와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어내시는 게 보기 기억과 관련된 것을 이게 사실 이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금방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기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살펴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조는 비밀 유지 의무의 대상인데요. 어떤 것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직무상 나눈 비밀 대화 및 문서를 포함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그냥 바로 5조까지 추가해서 보면 이와 같은 비밀 유지의 의무는 의뢰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변호사 의뢰인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해당하는 이 갑이라는 사람의 의뢰인이 아니 변호사가 아닌 상태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갑이 그 비밀 유지 의무와 관련된 것을 이제는 네가 그냥 남들한테 알려줘도 된다 이렇게 포기를 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비밀을 유지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기 가운데 니은 갑의 소송 진행 중 갑의 사무실을 청소하던 직원이 갑 몰래 을에게만 갑이 살해한 K 소재를 알려주었다면 이거는 어떤 항목과 대응되어서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 유지 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와 의뢰인 간 직무상 나눈 비밀 대화나 문서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보기 니은의 사무실을 청소하던 직원은 제3자죠. 제3자이기 때문에 비밀유지 의무 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경찰에 알려줄 수 있다는 판단이 곧장 도출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 니은은 제대로 된 진술이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디귿 갑의 소송 진행 중 갑과 을이 친구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자신이 K를 납치했다고 갑이 공개적으로 실토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대화나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비밀유지 의무 대상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 디귿 같은 경우는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알려줘도 되는 것입니다. 비밀유지를 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니까요. 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래도 첫 시간이고 저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몇 분은 많이 봤는데 자 릴렉스 합시다. 릴렉스. 자, 릴렉스 하시고요. 뭐 저 혼자만 릴렉스 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왜 한 명은 안 와? 자, 릴 같은 경우는 마지막 5조와 관련돼 있었던 것입니다. 을이 변호사의 양심상 더 이상 갑의 변호사가 될 수가 없어 사임하였더라도 을은 K의 소재를 경찰에 알려주서는 안 된다. 아무래도 이 리을까지 그냥 보는 게 낫겠습니다. 이제 리을 같은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5조에 따라서 의뢰인이 현재 포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료된 후에도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5조만 놓고 보기 리을 갑으로부터 K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는 것을 듣게 된 을이 이 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첫 번째 3조와 관련되어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조의 단서조항과 보기 리을에 나와 있었던 K를 잔혹하게 살해야 했다는 것을 만약에 연동해서 생각하셔서 지금 현재 K가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3조의 단서조항에 해당해서 알려줄 수도 있다. 즉 통지, 경찰 등에 통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K는 이미 죽었죠. K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제3조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방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방지라는 것은 해당하는 사태가 즉 목숨이 아직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죽을 가능성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기 리을은 어떻습니까? 이미 K는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3조의 단서조항에 있었던 요 케이스에 해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론으로 누설화해서는 안 되고 제5조에 따라서 변호인, 의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역시 누설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았던 거죠. 네. 자, 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기 기획을 통해서 아직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알려줄지 말지 해당하는 항목을 100% 단정해서 판단을 아직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그런 보기였고요. 보기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은 디귿은 간단했을 겁니다. 리을 같은 경우에는 문구상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과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것, 요 둘 사이에 어떤 사실관계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이런 눈까지를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아직 시간을 잡고 풀어보지 않으신 상태에서 이게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제 여러분들 보기도 보셔야 되고 해서 좀 진행하는 게 껄끄럽지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번 문제부터는 시간을 조금씩 드리고 푸시고 나서 바로바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1분 30초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스타일은 다들 익숙하시죠?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실제 내용상 핵심적인 거, 우리한테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본문의 맨 마지막 문단, 맨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문장. 자, 지금 문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문단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런 게 개강날의 어떤 후유증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글에는 적극적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어서 국가의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 두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러나 위에서부터 5번째 줄부터 시작하는 그러나부터 여기가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들이었죠. 자,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지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재량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재량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소위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무슨 소린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 이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였습니다. 실제로는 앞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고 보기에는 다 이것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의 적용 기준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여기 꺽쇠칠한 부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한다고 한다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판단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보기 기읍. 건축공사장의 먼지로 주변 주민들의 주거권이라는 기본권이 일단 침해되고 있는 상태인데 국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 규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안 한 거죠. 따라서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 제대로 된 거였습니다.
두 번째 니은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살짝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주민들의 건강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임을 일단 보여줬고요. 그 다음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최소한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가 될 수가 있는가. 주민수와 상관없이 일정한 면적마다 약국을 설치해야 되는데 근데 제시된 이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로서 제시가 되었었던 그러한 면적보다도 10배 이상 넓은 면적 단위마다 약국을 설치한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방향성을 빨리 읽으셨어야 되죠. 기준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10제곱킬로미터마다 적어도 약국 한 개씩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조치였는데 그 조치를 취해야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가 되는 건데 근데 이 면적을 10배를 높여서 100제곱킬로미터마다 약국 하나씩을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드문드문 약국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소한의 조치조차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요 조치에 대비해서 10배 이상 넓은 면적 단위마다 약국을 설치하는 게 이게 더 강화된 건지 약화된 건지 이거를 일단 판단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거는 약한 조치죠. 상대적으로 더 약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보기 디귿. 여기에는 아예 대놓고 어떤 것이 이와 같은 세 가지 전면적 사용금지, 특정 시간대별 사용 제한, 사용 대수 제한 등이 이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로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효율성이 중간 정도라고 평가받는 사용 대수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이 효율성과 관련돼서 나머지 것들에 비해서 중간 정도에 있는 녀석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최소한의 조치보다는 더 좋은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읽어내셨다면 이거는 환경권 보호 의무를 그래도 제대로 지킨 거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는 위반했다고 판단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요 디귿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중간 정도라 평가받는 사용 대수 제한 조치는 이게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라는 말만 돼 있지 어떤 게 최소한의 조치인가 라는 이런 판단 없습니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술되어 있었던 효율성이 중간 정도라고 평가받는 사용 대수 제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과연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그것보다는 더 나은 조치를 취한 것인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도 일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반했다고 바로 판단을 내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기 디귿은 나머지 기역, 니은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바로 판단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됐죠. 자,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중간에 한 9번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잠시 진이 빠질 만한 그런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도 1분 30초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분 40초 경과됐습니다.
자, 규정은 가나 다라 총 4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가와 나는 연동되어 있죠. 나는 가에서 말한 상시사용 근로자 수. 이거는 필셋에서도 이 용어는 등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이 문제처럼 구체적으로 상시사용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이런 건 다루지 않았었지만 여기는 그 산정의 공식에 해당하는 것이 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상시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5명 이상 넘긴 사업장은 A법이 적용되는데 다가 단서 조항이었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가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즉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구성이 전체 가동일수의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해석하고 아래에 있었던 보기의 상황에서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보기 나부터, 규정 나부터 확실하게 보셔야 될 건데요. 가에서 말하는 이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가동 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여기서 연인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정 업무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동원된 총 인원수. 예를 들어서 보여준 것을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동 일수로 50명을 나눴더니 5명이 되면 5명 이상인 케이스가 되고, 이와 같은 식으로 5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케이스는 없었죠. 그래서 보기 기억을 바로 정리를 해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가동일수 20일, 처음 10일은 6명, 나중 10일은 4명의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 인원이라는 것은 몇 명으로 계산해야 됩니까? 지금 자꾸 보기라고 말씀드리네요. 규정 나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연인이나 하는 것은 특정 업무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동원된 총 인원수. 그래서 열흘 동안 매일 5사람이 근로했다면 전체 50명.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삼으셔야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기 기획 같은 경우는 1개월 동안이지만 실제로 일을 한 거는 20일이기 때문에 20일 동안, 열흘 동안은 6명, 나머지 열흘 동안은 4명,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전체 연인원을 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100명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을 가동일수 20일로 나누면 일단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5명이 나오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보기 기획에서 이 나중 열흘 동안 4명만이 근무를 했었다는 이 조건 때문에 규정의 다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규정 다에서 말했었던 이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법 적용 기준에 어떤 게 가동일수의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인 5명의 미달한 일수가, 즉 4명씩만 근무한 일수가 전체 20일의 절반, 열흘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 2분의 1 이상이라는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정 다가 적용되어서 A법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전체 상시사용 근로자 수만 놓고 보면 5명 이상이 됐지만 규정 다에서 말했었던 단서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A법 적용된다는 판단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잘못됐죠. 이제 두 번째 니은 보겠습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에게 고용된 4명의 근로자가 오전 중 3시간을 매일 근무, 또 다른 4명의 근로자가 오후 시간에 3시간 동안을 매일 근무했습니다. 이것은 규정의 라에 해당하는 파트타임 근로자, 파견 근로자나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파견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연인은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고용된 사람 중에서 단시간 근로자는 포함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 보기 니은에 나와 있었던 오전에 4명, 오후에 4명은 각각이 뭡니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단시간 근로자로 본다면 실제로 이 니은 케이스에서는 1일 동안 몇 명씩이 일한 것인가? 오전 4명, 오후 4명에서 총 8명씩이 일한 겁니다. 8명씩이 1개월 동안, 이거는 중간에 쉬는 날도 없었네요. 매일같이 근무했죠. 그러면 상시사용 근로자 수는 금방 나오죠? 8명씩이 계속 일했기 때문에 8명이 됩니다. 그 다음 8명씩이 계속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5인 이상이
일을 했었던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는 요 다의 규정도 그대로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얘는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해는 제대로 됐었죠. 마지막 디귿.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동거하는 친족 3명과 단시간 근로자 2명이 자 이제 동거하는 친족도 있었지만 단시간 근로자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규정 첫 번째 가의 단서 조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고정적으로 매일 근무하였고 이에 더하여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은 파견 근로자 2명이 있는데 실제로 친족 3명과 단시간 근로자 2명을 합해서 5명이 매일같이 일했기 때문에 적용돼야 되죠. 적용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경우는 친족 3명이라는 것이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상시사용, 연인원 산정에 포함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계산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단시간 근로자와 합쳐서 5명이 매일같이 일한 거기 때문에 모든 조건에 다 충족한 거죠. 그러면 A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디귿도 잘못된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2번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3번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4번을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이게 문제가 여러분들 보셨을 때 필셈 문제에 비해서 조금은 더 구절을 해석하거나 좀 추론을 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 조금은 더 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필셈 같은 경우는 사실 구절과 구절을 거의 그대로 대응만 시키면 됐었죠. 근데 이 리트 문제는 지금 정도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제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해석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셔야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서 역시 1분 30초 시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단순하죠? 첫 번째 문장이 일반론, 이제 다만이라고 되어 있었던 두 번째 문장이 예외 조건인데 이 예외 단서 조항을 판단하실 때는 이게 그냥 바로 조건이 그대로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비교 형량을 해서 그 비교 형량의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상대방이 입게 될 어떤 국가기관이 하자 있는 처분했을 때 그 취소로 인해서 그것을 취소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 이익을 준 상태일 때 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이나 신뢰보호의 침해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불이익의 크기와 공익상의 필요성의 크기를 비교 형량해서 그 방향성이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클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형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연동되는 것은 두 번째 보기였고요. 일단 어떤 식입니까? 국가기관이 하자 있는 처분을 했으면 법적 근거가 있건 없건 처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이 이익을 주는 처분이었다고 할 경우에는 취소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 있는 처분이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이 당사자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처분 취소를 단정적으로 딱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해야 되는 것이죠.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의미 덩어리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대응시켜 주시면 됐습니다. 자, 전체적인 어떤 규정의 내용은 어렵지가 않으셨죠? 어렵지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기 기억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면 주변 환경과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골프장의 건설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1년이 지나고 봤더니 골프장법에 위반됩니다.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가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예 골프장법에 위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케이스죠. 자, 이 녀석은 첫 번째 문장 일반론에 그대로 해당하는 케이스였으므로 처분 취소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니은일 건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국가기관이 운전면허법을 위반하여 1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경우 이 처분은 인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론은 적용 못하죠. 두 번째 문장부터 진술이 돼 있었던 단서 조항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익이 있었던 처분을 취소할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비교 형량을 해야 됩니다. 비교 형량을 해서 그 결과가 공익과 그 다음 개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불이익, 사적인 불이익 사이의 크기를 비교해서 공익이 클 때 그때 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의 구조가 완벽하게 갖춰져야지 취소할 수 있다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보기 니은은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봤었던 소년 K와 관련된 비밀 유지 의무처럼 어떤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까? 요 정보가 없죠? 이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익이 취소됨으로써 당사자, 운전자가 받게 될 불이익과 이걸 취소시킴으로써 공적인 어떤 그런 이익이 비교가 돼줘야 됩니다. 그 비교 과정, 결과가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단정은 못 짓고 취소할 수 있다고 판정해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방역성이 확실하게 아직 안 잡히는 상태로 끝나야 됩니다.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없다, 둘 다 잘못된 말이고 여기서는 일단 취소가 가능하지만 아직 단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진술로 끝이 나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잘못됐습니다. 마지막 디귿 같은 경우는 본문에 있었던 맨 마지막 이와 같은 은폐나 사기에 의한 신청에 근거해서 하자 있는 처분이 내려진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순하게 판단이 되셨을 겁니다.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안 되죠. 이거는 어떤 형태의 진술이었습니까? 취소되어야 된다입니다. 무조건 100% 취소가 되어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식의 않을 수 있다는 표현은 여기서는 들어오면 안 되죠. 무조건 취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보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1번. 자, 4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본문에 이렇게 규정의 어떤 요건과 요건들이 선언관계 형태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충족되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요건과 관련된 판단하실 수도 있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야 한다는 진술인지 아니면 뭐뭐뭐 할 수 있다는 진술인지와 관련되어서 이게 100%의 어떤 그런 단정적 진술이 선택지에 나와도 되느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꽤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와 같은 가능성 대 당위성, 단정성 이 두 가지 사이의 비교가 지금까지 보는 문제들에서는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